제6회 전국 동연 모의고사 59번부터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80번 문제까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영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이게 바로 정비사업이란 개념 정리는 이게 정비사업이야. 그거 맞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예,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가지, 이것도 맞고.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수요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있어죠.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돼 있죠? 토지 등 수요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죠. 따라서 이게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맞죠? 그건 재건축 사업. 반면에 5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해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해 있어.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건 주거환경이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이걸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건 요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영상 정비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랬었죠. 왜 그런다 그랬죠? 달동네 사업은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면 파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공공시행자인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대학 공사 등 그런 자들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달동네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면 20인 미만인, 보통 20인 미만인 건 무슨 사업장에서 그런다 그랬죠? 보통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상가나 공장을 갖고 있는 그 사장님들이 바로 20인 미만이라면 그 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아니라 그것도 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만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누가? 공공시행인 시장수가 아니면 토지특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어. 어떤 요구가 있을까? 자,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라고 지정고시된 날에 언제부터? 다음 날에 날짜가 들어야 돼.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어떤 요구가? 추진의 구성승인 받았던 거, 조합사료 인가받았던 거 전부 다 뭐된 거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예,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조합이는 전부 다 그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시행자라고 지정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그렇게 됩니다. 4번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정비구역 내에 몇 년 이상 거주했다?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자는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3년, 이것도 틀렸죠. 자, 마지막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만. 그래서 옳은 건 5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리네요. 자, 다음 몇 번? 60번 문제로 내려가죠. 61번.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아니야?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사업 시행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기억,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수에게 우선급하는 이 방법은 무슨 사업에서만 가능하죠? 달동네만 가능합니다.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가능하지 재개발 사업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틀렸다. 두 번째,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까지 짓는 건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에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까지 짓는 건 재건축. 맞죠? 세 번째, 디귿. 점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고 공판하는 방법. 또 하나, 환지로 파는 이 두 가지는 무슨 말이죠? 바로 재개발 사업에서 가능한 거. 이게 재개발이죠. 그럼 리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혼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래서 현수, 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수는 환관이라서 혼인하지 못한다. 현수는 환관이라서 혼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지 계량 방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 방법, 여기 혼용하는 방법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렇게 혼용하는 방법을 또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지. 불가능? 틀렸죠. 자, 재건축 사업은 환지로 파는 방법 없습니다. 오직 관리 처분 방법만 있지 환지 방법 없다 그랬죠? 원 맞는 말이야. 그럼 맞는 거 지금 옳은 걸 골라서 옳은 것만 골라볼까요? 1번 틀렸어. 2번은 맞았어. 3번도 맞았어. 그리고 4번은 틀렸어. 그리고 5번은 맞았죠. 그럼 맞는 거 몇 개? 3개. 니은, 디귿, 미음. 요것만 맞고 다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맞죠? 그래서 61번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2번 관리처분계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관리처분계획상의 전비사업비가 사업시행 계획서상 전비사업비 기준으로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사업비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 10% 이상만 늘어나도 비용이 왕창 늘어나죠. 그때는 그 시장수등은 누구한테? 토지대공사 등이나 또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뭐 할 수 있죠? 좁은 건 늘려주고 너무 넓은 건 감수시켜서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는 것. 증환권, 감환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3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더라. 이게 뭐죠? 건축물에 있는 대지와 그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한다는 건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의 대지를 공유 지분을 주는 게 뭐죠? 바로 입체한지 성격이죠. 이때 어떤 식으로 주는 거?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주는 것, 공유 지분을 주는 건 아파트 같은 거 또는 구분상가 같은 그런 입체한지 성격을 가져 줄 수 있다?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다면 몇 개 주죠? 1주택을 공급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때도 1주택이죠. 근데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면 그때는 몇 주택?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줍니까? 아니요. 그때는 공유한다면 1주택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공유할 때도 그때도 1주택이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전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전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사업시행 계획서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한다? 아니야. 처분하고 관리하는 건 처분자 들어가고 관리자 들어가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처분 관리 들어가는 게 뭐죠? 바로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관리하고 처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따로 처분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어야지 사업시행 계획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다. 기존 건축물을 언제 철거한다 그랬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으면 그 이후부터 사람들 보고 이제 나가라.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3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는 날부터 다음날 그 이전 등기한 날에 다음날에 그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을 언제부터 내게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는 날에 다음날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이지 이전 등기가 있는 날은 아니야. 먼저 소유권의 이전 고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 4번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 곳이 있었죠? 1년 내에 총회를 수집한다. 하지만 조합장이 총회를 수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얼마가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해산을 의결할 수가 있죠. 이게 옳은 거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죠. 그럼 5번은 정비구역 지정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준공인가의 고시가 쓴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거로 본다. 자, 원래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이 다 끝나면 해제된 거로 보는 게 맞아요. 언제부터죠? 원래는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그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이죠.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거 관리처분 수립한다면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던 날 때의 다음 날이야. 그때는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그때는 소유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다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을 때 다음 날 이런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단 옳은 건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정비법 마지막 문제. 청산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첫째, 시장 군수 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강제 징수하죠. 바로 지방세 체납처분제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하죠? 2년짜리는 없어. 청산금 소멸시효는 항상 5년이에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 3번, 시장운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직접 강제 징수를 못하니까 시장운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운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럼 시장운수 등은 청산금의 징수를 의탁받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근데 시장운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 징수한 시장 군수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겠죠. 대신 징수한 시장운수에게 100분의 4를 교부하라 라고 됐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가죠.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주택.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속한다. 안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만 국민주택에 속하니까 이게 틀린 정답이죠. 2번,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는 주거 전용 면적이 호당 또는 1호 또는 1세대당 원칙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단 수도권 전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면적에서는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인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로 본다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빼면 나머지가 다 민영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4번,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예, 소형주택은 아무리 커봤자 주거전용 면적 60m 이하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는 거. 5번, 소형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30 이상이라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몇 개죠? 3개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3개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자. 그래서 틀린 건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주택조합. 첫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해당 주택건설 대지 일단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80% 사용권은 플러스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자, 조합원 모집은 일단은 80%가 아니고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모집 신고하고 모집합니다. 신고하고. 그때 방법은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맞죠? 또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그때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할 때는 어떤 요령이 발생하죠?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뭐한 날? 발송한 날. 그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발송주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죠.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맞죠? 그럼 4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상속받습니까? 다 받습니까? 다 받아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니에요. 상속받는 자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5번. 주택조합의 발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뭐 하지 못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거쳐서 뭐 해야 되죠? 조합 사업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해야 돼.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 개최. 자, 몇 년 내라면 2년 내 조합설립인가 받지 못했을 때.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건 이거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국토이계 및 용연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이래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겠죠. 그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자, 뭐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첫째, 해당 대지 면적의 얼마 이상을 뭘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라면 그때는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조건은 얼마죠? 원칙,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될 때 그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 이랬었죠? 그래서 80%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이제 엄마까지 확보해서 90%의 사용권을 확보한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들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한마디로 원주민. 이 이야기는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90% 갖고는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죠? 그거 3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이제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 이때 모든 소유자는 누구도 들어간다? 원주민도 들어가. 이 사람 위에는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갖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자. 자, 그 다음에 4번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그 대지를 무슨 가격으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가격은 항상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죠. 또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고 바로 소송 제기하는 건 안 돼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일단은 소송 가기 전에 몇 개월? 3개월 이상은 협의를 해야 한다. 3개월 이상이지 1개월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 그거 3번만 정답.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이것도 그림 그려가면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겁니다. 자, 1번 주택 복리설의 소유자들은
자기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그 땅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 땅이라고 가져가 버렸죠? 주택의 소유자들은 벙 쪄버렸죠. 뭐야 이거? 내가 분양받은 땅이 없어졌네? 다른 사람들이 소유자라고 지가 가져갔으니까. 그때 주택이나 폭리설의 소유자들은 그 주택단지 전체 재배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 이 일부라는 게 5% 미만이야. 이 5% 미만 되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자기들 땅을 뺏겨버렸죠? 토지에 대한.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그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그 실소유자에게, 진짜 주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야, 네 땅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2번, 이때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소송에 참여한 주택의 소유자들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판결 효력은 전체 다 미칩니다. 그래서 소송에 참여한 자만 효력있다는 건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거 2번이 정답. 3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선정할 때는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고, 그때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아까 여기서 했었죠. 해당 토지 소유하면 실속에 여기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만 그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일부라는 게 그 해당 전체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전체 면적의 5% 미만인 그 부분만 있을 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맞죠. 5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누구한테 달라져? 사업주체가 사기친 거잖아. 사업주체에게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분양가 상한제 1번 공공택지, 외의택지 중에서는 세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있죠? 거기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야. 원래는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그 밖에 공공택지 외 중에서는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들 있죠.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업하면 안 돼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세 번째,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지난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이런 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 맞는 문장이고. 4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공고일 이후 최초로 뭐 하는 거? 이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거 있죠? 그 아파트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최초로 이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그 아파트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5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원래 해제 요청은 국장 밑에 있는 시도사, 더 밑에 있는 시장수청장 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시도사나 시장수청장이 국장한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한 것 좀 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으면 그 요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될까?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며칠 내에 될까? 20일? 아니에요. 너무 빨라요. 40일입니다.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 하고 돼 있죠. 따라서 틀린 건 5번만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길고 내용이 많죠? 5번이 정답. 다음 70번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투기과열지구는 두 사람이죠? 국장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때 지정기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을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도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세 번째, 시도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지할 때는 위에 있는 대빵 국장과 뭐 된다?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할 때는 의견을 듣고 그 검토 결과를 회신까지 해줘야 돼요. 4번 국토교통부장은 얼마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재검토는 언제마다 하죠? 2년마다 아니요, 1년마다 아니요, 반기마다. 반기마다로 고쳐졌다. 전반기, 후반기, 즉 6개월이라는 뜻이다. 전반기, 후반기, 6개월이라는 뜻이다.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4번이 틀린 정답. 5번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 군, 구 또는 읍면동, 시군구로 지정해도 되고 읍면동 지역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맞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이제 주택법 마지막 문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에서 틀린 것.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작년에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났으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개 찍어놨어요. 자, 1번 대도시장. 원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세 사람이야. 단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됐으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수립하는 경우는 있겠죠.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그럼 이자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위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일단 거기까지만. 대도시장도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공법에 여기 한 군데 있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장도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이거 조심하시고. 이때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1번은 맞는 문장이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특광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고 정의합니다. 이것도 맞죠.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허가를 받아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요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요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미 설립이 돼 있다는 걸 전제를 한 거죠. 이거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 요건이 아니야. 설립 인가까지 받았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때 허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는데 그 허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 75% 플러스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받는 전번호 차량번호 7550번 이렇게 해서 허가받는 차량번호는 7550번 75% 플러스 50%의 동의를 받아라. 이 퍼센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4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를 받아 리모델을 한다. 할 수도 있어. 그러려면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지. 이거는 75% 플러스 50%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도 허가받고 리모델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맞죠.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는 빌려줬죠. 그럼 임대차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몇 년이죠? 30년 갖고는 너무 짧아. 40년 이내로 합니다. 그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50% 갖고는 안 되고 75% 이상이야.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다시 40년을 범해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는 게 가능하죠. 갱신계약은 40년을 범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원칙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은 40년. 그때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다시 40년에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건 5번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법? 주택법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무슨 법? 건축법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들 있었죠. 이것도 내년부터는 이 지정문화재 이쪽이 막 바뀌어요. 뭐 국가유산 뭐 그런 식으로 용어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데 하여튼 올해까지는 이렇게 날 겁니다. 문화재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정문화재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나 궤도 설부지에는 운전보시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다 해서 틀렸고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역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해. 그거까지는 맞아. 그럼 플랫폼은 건축법을 적용합니까? 아니요. 플랫폼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는 수문조약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이게 정답이고 5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를 만들었는데 어디다 설치했죠?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되는 건축물에 대해 설치하는데 근데 이동이 곤란한 게 아니라 이동이 쉬운 것 그것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이동이 쉬운 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결국 옳은 건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73번 건축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건축에는 5가지가 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야. 그 중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그거는 신축이라고 부른다. 신축이죠.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해서 거기서 뭐만 했죠? 건축 면적은 줄였는데 층수는 증가시켰대. 뭐가 될까요? 증축이 됩니다. 원래 증축은 뭐 하는 게 증축이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층수나 높이 넷 중에 하나만 증가해도 증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축 면적은 줄였지만은 뭐는 늘렸어? 층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것도 층수가 늘어나니까 증축에 속한다 이 소리입니다. 줄어드는 거 묻지 않아. 줄어드는 거 묻지 않아. 증가시키는 것만 보면 돼. 그래서 층수 증가, 당연히 층수 증가, 증축이다 이런 뜻이죠. 3번 기존 건축물의 포 3개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했대. 예, 포 3개를 해체했단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해체하면은 한 개만 해체해도 뭐가 된다? 이거는 자 대수선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만 해체해도 대수선이야. 이건 개축까지는 안 가요. 대수선이에요. 그럼 개축이 되려면 뭐죠? 포만 갖고는 안 돼. 건축물에 뭐죠? 자 내력벽, 기둥, 포, 지붕틀 이 4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포함돼야 돼? 3가지 이상이 포함돼야 그래야 그게 개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체라는 표현을 쓸 때 일부라는 건 내력벽이나 지둥이나 포나 지붕들 4가지 중에 내기포, 기보지 또는 내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2가지만 갖고는 안 돼. 근데 여기는 지금 포 하나만 있잖아. 포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포함시켜서 해체할 때 그러고 종저규모 범위 설치된다면 그때만 개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축의 개념에서 틀렸죠. 이게 정답이야. 그럼 4번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한다. 그거 맞죠? 또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일단 멸실됐어. 그리고 그 대전에 일단 첫째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조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 그리고 동수나 층수 높이에 어느 하나가 종조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 재축은 될 수 있죠. 어떤 요건을 갖추면 해당 동수 층수 높이야 건축법령이나 조례에 모두 적합하게 다시 축조했다면 그거는 재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죠. 그래서 틀린 건 요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건축 허가권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허가권자. 첫째, 건축물을 건축하라는 자만이 아니라 대수선을 하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특시특도 시장운수한테 허가받습니다. 건축만 아니라 대수선을 할 때도 원칙은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원래는 시장운수 구청장이죠. 다만 특시, 특도에서는 그 지자들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특도는요, 강원특별자치구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거로 봐요. 그냥 시장군수한테 받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강원특별자치구에서는 아직 이런 권한을 가지고 왔지 않아서 시장군수 권한은 아직 시장군수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렇다. 이거는 어디서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권한도 도의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강원도는 아니에요. 도의사가 다 뺏어가지 못했어요. 시장군수들이 반발해가지고 시장군수들이 고유 권한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25층인 호텔을 신축한다. 21층 이상 되는 거네. 21층. 누구한테? 특별시한테 허가받아라. 맞죠? 또 대도에 속하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인 백화점을 신축한단다.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되죠? 그때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대도시장인 남양주시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야. 그때는 자 어디에서는 대도시에 속하는 남양주시라 했었잖아. 그때는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만 된다면 이거는 누가 허가해 준 거죠? 원래는 특별시장이 허가해 줘야 되는 규모가 됐잖아. 그죠?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은 10만 이상이니까 20만이니까. 그때는 그걸 짓는다면 역시 대도시장 자기가 이건 시장이 남양주시에서는 20만 뭐 대도시 면적의 합계가 20만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 항상 남양주시장이 직접 허가권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남양주시에서 허가받아라 맞죠. 근데 인천광역시에서 남동구에서는 따져봐야 돼. 인천광역시장이 될 수도 있고 남동구청장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짓는데 그럼 20만이라 하더라도 공장은 이건 10만 이상이지만 인천광역시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남동구청장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짓니까 공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구청장한테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땐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맞아요. 구청장. 근데 5번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연면적 9만 제곱미터인 원룸 빌딩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위에다가 연면적 14만 제곱미터로 증축했어. 자, 그럼 9만 제곱미터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죠. 10분의 3이 얼마죠? 3, 9, 17. 2만 7천 제곱미터를 갖다 2만 7천 제곱미터를 올린 거야. 그럼 2만 7천 넣으니까 11만 7천 이상이 되도록 했잖아. 얼마니까? 14만이니까. 그럼 10분의 3 이상 증축한 거죠? 그럼 그때 증축하는 행위 바로 얼마 하는 거? 이거 9만 제곱미터 업무에 연면적에서 증축하는 그 증축 행위 있죠? 그것도 누구한테 받는다? 구청장이나 이건 특별시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분의 3에서의 증축으로 인해서 21층 이상이 된다.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된다면 그 증축하는 행위는 누구한테 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다라고 돼 있어요. 잘 따져봐야 돼요. 이건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고 5번만 틀린 거.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75번 건축 신고 대상으로서 옳은 것. 1번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3층인 건축물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의 증축은 어떻게 될까? 원래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만 증축하는 건 신고사항이야. 그런데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따져봐야 돼. 어떠죠? 연면적 10분의 1 이상까지만 그게 10분의 1 이내까지야. 10분의 1 이내 여기까지만 신고사항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밖에 안 되면 500제곱미터에 10분의 1이면 얼마죠? 50제곱미터. 이 50제곱미터 이내 요거까지만 신고사항이고 50을 넘어버리면 이거는 허가받아라 이 말이 됩니다. 따라서 받으면 85까지 가는 건 이거는 증축 허가받아야 돼. 50 이내까지만 요때는 10분의 1까지만이 신고사항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죠. 두 번째, 건축물의 높이를 2m만 증축한데 3m 이하 증축이죠? 당연히 신고사항. 3m 이하 증축이니까 신고사항이죠. 그래서 신고사항에서 옳은 거 2번이 정답. 근데 방제지구로 지정된 농림지역이래. 자, 녹관, 우리가 관농자지역이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에서는 규모가 작은 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작은 건물 짓는 거 이거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데 단 무슨 지역은 빼고 지구 단위 계획적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적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이런 데서는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이건 신고사항이라 뭐 받는다? 허가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방제지구이기 때문에 연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허가사항이다. 방제지구라서 허가사항이 되는 겁니다. 허가 대상. 그 다음에 신고사항이 아니고 5번, 4번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3층인 건축물에 기둥을 2개 증설하는 거. 자, 이건 따져봐야 되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작은 건축물. 어떤 대소리든지 다 큰 신고사항이야. 그런데 여기는 3층 미만이라 3층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건 작은 건물이 아니야. 큰 건축물이야. 이거는 4기부지 6가지 4기부지 주방 중에서 수선자 들어가는 대수선.
근데 여기 증설자 들어가면 안 돼. 무슨 자? 수선자 들어가는 대수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연면적이 180 정도 되고 3층인 건축물은 기둥을 몇 개? 3개,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이 돼. 그래야 대수선이 되니까 3개를 수선하는 대수선은 무슨 상이다? 신고상. 그래서 2개를 증설하는 건 증설은 허가상이고 수선자 들어가는데 3개 이상 수선의 대수선이죠. 그래서 3개를 수선하는 대수선. 요거는 신고상이란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야. 또 5번. 연면적의 합계가 200점부터 인 건축물의 신축. 연면적 합계 100점부터 이하인 것까지만 신축은 신고상이죠. 100점부터 이하 돼야 그래야 신축이야. 그건 신축은 신고상이야. 200점부터는 당연히 허가 대상이죠. 그래서 신고 대상 옳은 건 2번 하는 뺏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를 저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76번. 공개공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의 정도는 검토율의 1.2배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래는 공개공지가 설치되면 검토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건축물의 일주동의 확보 높이 제한을. 그런데 대통령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뭐만 완화한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해요. 검토율은 없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원래 1.2배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것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됐으니까 두 가지만이다. 그래서 첫째는 용적률하고 또 하나 높이 제한 이 두 가지만 1.2배까지 완화시켜준다라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주거지역과 모든 상업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합니까? 아니야. 주거지역 중에 공개공지 확보 안 한 데가 있어. 어디죠? 바로 전용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 어디만 확보하죠?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만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상업지역은 모든 상업지역이 다 공개공지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일단 2번도 틀렸다. 자, 3번. 바닷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에는 공개공지 확보한다. 원래는 문화 및 집회시설도 공개공지 확보하는 거 맞아요. 근데 바닷면적이 2,000 갖고는 안 돼. 얼마 없죠? 5,000제곱미터 이상부터 합니다. 2,000이라 5,000제곱미터 이상. 또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였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죠. 연간 60일 이내라고 돼 있어. 그래서 30일 갖고는 안 돼요. 자,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공개공지 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행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개위 제한 금지되는 힘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건 5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77번. 바닷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그럼 바닷면적에 산입하는 거, 산입하지 않는 거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잘 나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의 면적. 이게 뭐죠? 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죠.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있었죠? 이게 있었잖아. 그럼 이거는 벽 기둥에 구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봤자 뭐밖에 안 나와? 선밖에 안 나와. 면적이 없어요. 어떻게 구한다? 바닷면적. 하늘에서 빛을 비춰. 그럼 저 땅에 지붕에 그림자가 진다 그랬죠? 그럼 지붕 끝으로부터 1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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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해. 그럼 1m씩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간 면적이 나오겠죠? 바로 요거를 바닷면적에 산입한다. 예, 이건 산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바닷면적에 산입하는 겁니다. 이건 바닷면적에 산입하는 것. 두 번째,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은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 이것도 노대 등은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그린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발코니 노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노대 등의 면적은 바다 면적에 산입할까 안 할까 어떻게 따진다 그랬죠? 노대 등의 전체 면적에서 그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이게 가장 길게 외벽이죠. 요게 접한 요 길이에다가 요 곱하기 해죠. 이거 얼마? 1.5m를 곱한 값. 이거는 빼래. 이건 빼래. 그럼 나머지 요거 있죠? 요것만 각각 요건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요런 것들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것들. 이랬었죠? 바닥에 산입합니다. 반면에
필루티나 이와 이수한 구조. 자, 필루티 구조를 해놓고 그걸 뭐로 쓴답니까?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전용, 공동주택 이렇게 쓴다면 그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서비스 면적이죠. 그래서 이건 이것은 맞아. 서비스 면적이야. 반면에 승강기탑 또는 계단탑, 장식탑, 다락. 다락도 층고가 1.5m 이하 되는 거. 다만 경사지붕은 1.8m 이하인 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다 뭘 설치했죠?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부터 조경시설, 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했답니다.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 세 가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이제 농지법 마지막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의 폐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괄호 내에 들어갈 옳은 것은 다만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 폐지에 관련 내용은 폐지만 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둘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달라요. 자,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 건축협정을 폐지하고 싶단다. 그다음에 협정 체결자 얼마의 동의만 있으면 되죠? 그다음에 과반수입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으면 폐지할 수 있죠. 근데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착공신고를 했을 때는 그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이후에만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 요거는 몇 년이 지나야 될까? 원래는 요거는 20년이 지나야 돼요. 자, 건축협정에서 20년. 또 디귿은 건축협정,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라고 했다. 이건 결합건축에 이제 폐지할 때는 결합건축협정 체결자 몇 명이 동의해서 허가권자한테 신고가 된다. 이때는 건축협정 체결자, 이때는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이 동의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다시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만 하면 됩니다. 전원이 동의했으니까 신고만으로 해도 된다. 는 전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이 되냐? 3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 최소 30년 이상 한다. 그래서 요거 각각 위에는 과반수, 요거 20년, 요거 전원 3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과반수 20, 전원 30년. 몇 번이죠? 1번밖에 없네. 그래서 78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농지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농지법령에 규정된 내용에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랍니다.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죠? 아마 이렇게 길은 문제 많이 보지 않았을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 개정된 내용. 농지법에 개정되면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그냥 박스 문제로다가 2, 6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고 분량이 좀 많았다는데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옳은 걸 고르려 했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인적 외의 농지를 수여하는 건 가능해. 주말체험 영농지는 농업진인적 외의 농지만 수여할 수 있죠. 근데 이 주말체험 영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에 이용되도록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주말체험 영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하여야 한다. 여기 부분이 틀렸어. B가 틀렸습니다. 니은 시장수 춘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게 해요.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해서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한단다. 상속 농지는 상관없고 나머지들은 최대 얼마까지만 소유하죠?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답니다. 최대 7인 이하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래.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만든 거. 그럼 디귿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으는 자는 직업이나 영농 경영이나 영농거리 이런 걸 농업 경영에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답니다. 새로 들어간 거야. 직업까지도 써야 되고 영농 경영, 영농거리, 농사 지어본 적 있니? 너 농사 짓는다면 네 집에서 얼마나 떨어졌니? 이런 것들을 다 농업 경영에 포함시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리을 시구 읍면의 장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은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발급해야 돼. 근데 7일 농업경영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며칠 내? 그때는 4일이고요. 4일이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늘어나죠? 14일 이내에.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며칠 내? 7일, 4일, 14일. 요 셋을 정확하게 숫자합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 또 미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몇 년간 보관해줘? 20년은 너무 길죠. 10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20년이나 10년이라고 되어 있죠. 또 마지막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산정한 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꼭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정가격이나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니은, 디귿, 리을, 비읍. 뭐냐?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이러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정답 1번만 정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8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농지 소유를 뭐 할 수 있다?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탁 경영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병삼, 농부, 교사, 자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따질 건 없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법에는 징집 소집될 때는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이요. 이때도 위탁 경영할 수 있죠. 또 부상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도 부상은 3개월 이상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년 미만인 게 아니고 이거 6개월밖에 안 돼서 축조잔하다고 그랬죠. 예, 분만 후에 6개월 미만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위탁 경영하는 걸 인정해 주겠대. 6개월 갖고 됩니까?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쪼잔하다 그랬지. 여기가 틀린 거야. 질병이나 취약이나 또는 선거에 따른 공직침 이거 중요한 거고 이럴 때도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봤던 제6회 전국 모의고사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강의는 올해 건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꼭 전부 다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